안녕하세요. 아다텐트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아침 9시 7분입니다. 아마 제 덕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늘 3월 30일 저 목요일의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실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제 저에게 좀 감사 인사를 표하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좀 예상이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열띠네요 지금. 감사 인사는 딱히 안 받을게요. 어차피 마음만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텐트는 사실 다른 형님들보다는 제가 더 나이가 어리고 사실 아직도 체력이 쌩쌩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텐트가 제가 좀 오래 간다라는 거, 유지 시간이 길고 강직도가 좋다. 오늘 모닝 텐트, 아까 얘기드렸던 지속 시간이 길고 체력이 쌩쌩하고 강직도가 좋은 아다 모닝 텐트 오늘 주제 3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개의 소식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겔스만 감독이 쉬고 싶어한다. 그래서 토트넘 감독이 지금 후보군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이제 임시감독 혹은 뭐 감독땡이라고 부르는 그 체제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기 감독에 대해서 어떤 감독이 선임될지는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사실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콘테 감독도 그렇고 이전에 누누도 그렇죠. 뭐 그 이전에 포체티노 감독 이후를 따져봤을 때 무리뉴 감독도 그래, 그리고 누누 감독도 그래, 그리고 지금 이제 콘테도 그래. 이 3명의 감독이 너무 좀 수비적이고 너무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조심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적극성이 좀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공격적으로 보는 맛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기 중 전술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게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감독이 중요한 이유는 뭐 다른 그 어떤 걸 떠나서 저는 토트넘 경기를 조금 재밌게 보고 싶어서, 조금 더 그 축구의 재미를 이제 토트넘 팬분들도 좀 더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좋은 어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나겔스만이 일단 쉬고 싶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나겔스만이 후보가 아닌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후보군들까지 차기 감독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토트넘의 감독 위약금들입니다. 지금 이제 감독 경질 이후에 토트넘이 그동안 지불했던 위약금들에 대한 정보인데, 일단 예전에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감독 2013년 12월에 경질이 됐는데 70억 원의 위약금이 들었고요. 자, 포체티노 2019년 11월에 경질이 됐죠. 약 200억 원의 위약금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뉴 감독 2021년 4월에 경질이 됐는데 320억 원의 위약금, 누누는 225억 원의 위약금, 콘테는 이번에 64억 원의 위약금. 위약금은 아무래도 이제 계약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콘테 감독은 64억 원의 위약금이 이번에 발생이 됐다는 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쓰라리죠. 팬들로 봤을 때 또 이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나가는 돈 이미 뭐 발생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시즌 중 경질이 안 될 만한 감독을 선임하는 게 역시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올 시즌은 일단 스텔리니 그리고 메이슨 체제로 잔여 일정을 소화할 거예요. 이미 뭐 스텔리니, 메이슨이 토트넘 경기를 지휘한 이전의 경력들도 있었고, 그때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있어서 결과는 잘 따라오긴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래도 혹시 뭔가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 인물들이 감독으로서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뭔가 기대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대보다는 아직까지 걱정이 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딱 하나, 결과는 잘 냈다. 지금 사위성 한창인데 혹시 라는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새 감독 후보군으로는 나겔스만, 바이언에서의 경질 이후죠. 정말 많이 링크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나겔스만 감독이 가장 좀 괜찮은 감독이다. 왜냐하면 공격적이고 뭔가 트렌드하고 많은 토트넘 팬분들이 바라시는 전술가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겔스만을 저는 좀 추천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지만 킬패트릭이 이번에 기사를 썼습니다. 나겔스만은 휴식을 취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이 일단 지금 당장 좀 빠르게 정보가 토트넘 쪽하고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중요한데, 다음 스텝을 밟기 전 나겔스만은 휴식을 취하고자 한다. 자, 그리고 토트넘 소식통은 나겔스만의 대리인과 접촉했다는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왜냐? 토트넘은 이미 2021년에도 무리뉴 감독의 후임으로
나겔스만과 얘기한 바가 있다. 기억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무리뉴 감독이 그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경질이 되고 그 다음에 차기 감독에 대한 링크가 쭉 나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젊은 감독도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줬던 호펜하임과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던 그런 전술가적인 면모가 굉장히 돋보였던 감독이기 때문에 뭔가 토트넘이 이런 트렌디한 감독을 선임해서 기존에 약간 조금 조심스러웠던 혹은 너무 수비적이었던 약간은 소극적이었던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다. 라는 보도들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이미 토트넘과 나겔스만은 링크가 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토트넘 소식통들은 나겔스만과 링크가 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게 특별한 상황인가? 당연히 예상 가능했던 링크지 라는 정도의 반응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후의 대목입니다. 나겔스만은 미래를 결정하는데 서두르지 않는 듯하며 이는 토트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얘기죠. 나겔스만 감독이 일단은 쉬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결정을 빨리 내려주지 않고 좀 늦게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겔스만에게 한 명에게 감독님 언제 결정해 주세요. 우리 팀 와야 되는데 언제 답변해 주세요. 카톡 보내놓고 답장이 안 와. 그 일자 안 없어지고 계속 그 아닝십이라고 하죠. 그게 계속 있어. 막 조마조마해. 이 사람이랑 연락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뭔가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에서도 우려를 하는 거겠죠. 아닝십. 나겔스만에게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나겔스만이 쉬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거기에 너무 쫓겨다니다 보면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적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채팅창에 경험담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배날 겁니다. 지금. 제 경험담은 아니라는 거. 레비는 무리뉴 경질 후에 일어났던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당시 토트넘은 나겔스만, 플릭, 콘테 등에게 거절을 당했고 누누를 선임했다. 이게 중요하죠. 그때 종윤이 형이랑 영상 찍으면서 누누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저도 옆에서 많이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정말 얼마 안 가서 8월에 누누는 전설이었습니다. 3전 3승이었기 때문에 3득점 무실점이었죠. 2021년 8월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누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단점들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겔스만이 이렇게 결정을 좀 미루고 휴식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토트넘이 너무 결정을 미루는 나겔스만에게 쫓겨다니다 보면 이 감독의 답장만 기다리다가 감독 선임의 적기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나겔스만이 틀어졌을 때 너무 상황이 급해져서 차선책의 감독들을 선임을 하게 되는데 급한 대로의 선임이다 보니까 이전에 누누를 선임했을 때처럼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어게인 누누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나겔스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기다려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겔스만이 휴식을 취하려는 이유는 여름에 제안될 새로운 오퍼에 대한 확률이 높다. 나겔스만은 레알, 파리 생제르맹 등 빅클럽 감독직이 공석이 됐을 때 자신에 대해 평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다뤄졌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안첼로티 후임에 대한 링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첼로티 감독은 브라질 대표팀하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까지 지휘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레알 마드리드도 차기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페레즈 회장이 이미 이전에도 나겔스만 감독을 뭔가 링크가 좀 났다는 거예요. 페레즈 회장이 나겔스만을 좀 선임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이전부터 쭉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도 아마 차기 감독을 찾는 과정에서 분명 나겔스만하고 링크가 날 것이고 자 파리의 경우도 가이테 감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 가이테 감독이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그랬지만 중원이 이른바 쌈 싸먹히는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어요. 이 스타 군단이 이끌기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도 레알 마드리드도 젊은 감독 나겔스만 또 어쨌든 바이언에서 경질된 상황 자체가 챔스 8강과 리그에서의 선두 경쟁을 어쨌든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질이 됐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흐름을 타는 감독은 아니었다는 점을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겔스만에 대해서 아마 레알과 파리 생제르맹도 접촉을 할 것이고 나겔스만은 지금은 일단 뜸을 들였다가 시즌이 끝나고 레알과 파리가 접촉을 할 상황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너무 나겔스만에게만 좀 마음을 두는 것은 현재로서는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다. 분명 현실적으로 그 이외의 차선책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미리 마련을 해야 되고 만약 나겔스만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급히 방향을 틀어서라도 차기 감독 선임을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감독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후보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토트넘의 세 감독 후보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추가적인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전에 아주 뭐 많이 얘기했었죠. 뭐 누이스 엔리케 얘기도 했고, 후뱅 아모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얘기도 했고, 다양한 감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겔스만도 당연히 얘기가 있었고, 뭐 포체티노 복귀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반대고요. 나머지 감독들도 링크가 났지만 오늘 소개할 감독은 이 감독들이 아닌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이 감독 누구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래! 오연규의 지금 감독이죠. 오연규 선수의 감독. 셀틱 감독입니다. 23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곧 아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새로운 팀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2015 아시안컵 호주 대표팀 이끌고 우승. 이때 이제 준우승이 우리나라였죠.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때 이제 결승골의 득점자가 마시모 루운구 선수였죠. 예전에 토트넘에서도 뛰었었던. 2019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이끌고 J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21-22 시즌 셀틱에서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우승을 차지한 감독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 감독의 주요 경력을 살펴봤고, 전술적인 특징을 보면 백4를 사용하고요. 4-2-3-1 혹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토트넘 감독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줄 필요가 있어. 그 이전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압박을 중시하고 공격수 3명과 미드필더 2명으로의 전방 압박을 즐겨 한다. 3-2의 형태로 상대에게 상대 후방 빌드업의 1대1 구조로 압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3-2로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보통 상대하는 최근에 공격적인 빌드업을 하는 팀들이 보면 대개 3-2 빌드업이나 뭐 2-3 빌드업과 같은 후방에 W자 혹은 M자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그 전술의 대응을 갖추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팀들의 빌드업 대응에 대해서 1대1로 대응을 하려면 공격수는 상대 변형 백3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앞으로 가게 될 경우들이 많고, 그 위쪽에 2명의 미드필더에게도 2명의 미드필더들이 달라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 빌드업 구조에 1대1로 대응을 하려다 보면 이렇게 3-2 형태의 전방 압박이 수비하는 팀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3-2 형태의 전방 압박이 많다는 거는 상대 라인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라인을 올리고 1대1 적극적인 압박을 건다. 이 부분에 이제 전술의 컨셉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은 백4 라인 그리고 두 볼란테를 통해서 좁은 간격을 형성을 하고요. 후방 빌드업 시엔 한 명의 프리맨을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한 명의 프리맨, 뭐 공간 침투라든지 아니면 뭐 측면으로의 가담을 하든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는 한 명의 선수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위칭 아니면 적극적인 오프더블 움직임을 지시를 하고요. 풀백은 넓게 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클래식한 형태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으로 좁혀서 흔히 얘기하는 중앙가담형 풀백, 뭐 인버티드라는 용어도 쓰지만, 그래서 다양한 선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하게 풀백 스타일 주문한다. 풀백의 움직임을 주문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틱에서는 왼쪽 풀백 그렉 테일러를 토대로 풀백을 통한 중앙 수싸움을 이제 유도를 하고요. 이러한 전술적 기조는 요코하마 때부터 이어진 부분이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의 숫자를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중원의 숫자가 많아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전방으로의 압박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한 명의 프리롤을 항상 배치해서 선수들의 넓은 움직임을 토대로 그 프리롤의 가담으로 공간에서의 수적 우위를 노린다. 이렇게 좀 전술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감독의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부분이 되겠죠. 일본 선수들, 특히 아까 요코하마에서도 감독 경력을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 세이틱에도 일본 선수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오영규 선수, 이렇게 좀 지휘했던 바가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지금 언급드릴 이 감독이 토트넘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곧 빅리그에서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소개해드릴 감독이 아마 꽤 많은 명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아마 우리 영상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인물이 좀 있을 거예요. 누구냐? 아르네 슬롯 감독입니다. 지금 이제 페이노르트 감독이죠. 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21-22 시즌, 지난 시즌이죠. 컨퍼런스 리그 준우승, 우승은 로마의 무버지였는데 이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을 그래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리그 결승전 중계를 하고 전술 분석 영상을 우리 이스타TV에 올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슬롯 감독에 대한 전술 분석의 어떤 그래픽까지 동원된 영상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이날 전술 싸움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중계 준비를 위해서 페이노르트 경기를 쭉 봤는데 선수에 대한 활용법이 유연하고 공격적에 있어서 적극성이 돋보이는 감독이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르네 슬롯도 전술가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좀 되는 감독이고요. 현재 유럽에서 핫한 감독 중에 하나고요. 2019-20 시즌 알크마르에서 역대급 임팩트를 남겼어요. 1위 아약스와 승점 동률인 상태로,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가 조기 종료가 됐는데 아약스와 승점 동률로 알크마르를 지휘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슬롯 감독이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지도력에 있어서 정평이 좀 나 있었고요. 당시 25경기 17실점이라는 탄탄한 수비를 기반으로 아약스와 경쟁을 했었습니다. 최소 실점 1위, 최다 득점 2위. 굉장한 밸런스를 자랑했죠. 아약스와 리그 상대 전적, 이때 테나 감독의 아약스가 슬롯의 페노르트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2승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2승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거예요. 테나 감독을 상대로 맞춤 전술이 되겨져도 슬롯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상대에 대한 맞춤 전술이 좋은 인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22-23 시즌 페노르트 현재 리그 1위고요. 아약스하고 승점 6.4. 올 시즌 아약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슬롯 감독의 페노르트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전술적인 특징은 어떠냐? 백4, 4-2-3-1 형태의 포메이션을 쓰고요. 4-3-3을 좀 곁들이는 편이죠. 전술적 기틀, 압박과 전진성,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하고 후방 빌드업, 빠른 템포를 중시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포메이션이나 뭐 전술적 기틀은 그때그때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높은 위치부터의 압박, 후방 빌드업의 빠른 템포를 중시한다. 그래서 소유권 잃었을 때 역압박, 그리고 풀백은 전진해서 센터백, 그리고 미드필더가 후방 빌드업 주도. 풀백은 이럴 때 넓게 배치해서 측면 싸움에 가담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후방 빌드업은 중요한 게 빠른 템포, 여기에 도전적인 패스. 그래서 골키퍼도 적극적인 빌드업 참여를 유도하는 편이에요. 골키퍼가 빌드업에 참여하면 풀백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 수적 우위 유도가 가능해지죠. 자,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르네 슬롯 감독이 후방 빌드업에 빠른 템포가 나오고 상대에 대한 역압박까지 얼마나 좋은 그 수비 전술과 공격 전술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 선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기사에서 저희가 좀 확인해봤는데 파라티치가 유벤투스 관련 허위 회계 관련해서 지금 징계를 받았죠. 30개월 출장 정지가 이탈리아에서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까지는 이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다. 피파는 이탈리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기로 결정했다고 가디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파라티치와 관련된 징계가 원래는 이탈리아 내에서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다. 그러면 지금 토트넘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징계 확장은 파라티치가 콘테 후임을 찾는 가운데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오 감독 선임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파라티치가 차기 감독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피파의 징계로 인해서 제약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보드진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되고 업무 체계에 대한 또 다른 분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 걱정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파라티치 상황이 현재 변수라는 점, 그리고 나겔스만은 쉬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인물들이 링크가 나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토트넘이 정말 빠르게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한 명에게 매달릴 것이 아닌 아예 여러 명에게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파라티치의 지금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지금부터 좀 감독 선임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한 명 한 명 어느 정도 가능성을 넓혀놓고, 그래야 혹시 한 명 우선순위 한 명이 틀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대응이 발빠르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다음 시즌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텐트였고요.